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가족과 얽혀 있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시어머니로서 조금이라도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늘 조심조심 말을 고르고 행동을 다잡으며 지냈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체면을 잃지 않으려 속이 상해도 꾹꾹 눌러 담고 늘 웃음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안사돈 댁과의 왕래도 늘 그런 마음으로 이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겐 안사돈 되는 분이지요. 처음 만났을 땐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사돈과의 인연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식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지만 어쨌든 한 식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사돈 댁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저는 늘 정성스레 준비해서 갔습니다. 작은 과일 한 봉지라도 챙기고 계절에 맞는 반찬거리를 조금이라도 싸들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을 쓰며 다녔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맘 먹고 장에서 싱싱한 과일을 사서 들고 갔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챙겨 넣었지요. 안사돈 집에 들어서니 늘 그렇듯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안사돈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 조심스레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음식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정말 평화롭고 평범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는 밝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아들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여 자리를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리 큰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의 웃음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서로 오가며 잘 지내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일을 하던 도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요. 어머니, 혹시 지난번에 집에 오셨을 때 집에서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에 있던 귀중품이랑 반지가 없어졌어요. 다이아 반지가 분명히 서랍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저를 의심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안사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믿지 않는 듯한 기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지만 손이 덜덜 떨려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마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대하던 며느리가 눈길조차 피하고 짧은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지 정말 안 가져가셨어요?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며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의심과 차가움이 담겨 있었고 제가 쌓아온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반지 정말 안 가져가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수천 개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지내며 오로지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손주 용돈은 꼭 챙겼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의 입에서 혹시 어머니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안사돈 댁에 일이 있어 잠시 들른 날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고 며느리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일부러 손주에게 말을 붙이고 웃어 보였지만 어색한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제 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부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시모는 왜 그 모양이니? 체면도 없고 도둑질까지 하고. 그 말이 제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엄마, 제가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줄은 몰랐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뚜렷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 귀는 그들의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다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티가 나는 법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 내 시모도 결국 이런 식으로 정체가 드러난 거지.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울음이 터져 나올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모욕을 들을 줄이야. 내가 손주를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와 잘 지내려고 애쓴 세월이 고작 이런 결말로 돌아오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참담함이 뒤엉켜 제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문득문득 들려왔던 말들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시모는 왜 그 모양이니? 도둑질까지 하고. 그 모욕적인 말들이 제 가슴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을 감으면 부엌에서 속삭이던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 이 관계를 지켜보려 애썼는지, 며느리와 잘 지내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다잡아왔는지, 그 모든 노력이 비웃음거리로 바뀐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서인데요, 어머니. 오늘 안사돈댁 귀중품, 절도 사건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덜컥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중품 사건이라니, 절도라니. 그들이 결국 경찰에까지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다리가 힘을 잃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서에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을 때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사돈 댁에서 사라진 물건이 다이아 반지와 귀금속 몇 점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은 어머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본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 손주와 놀고 식탁에서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빛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기록지를 뒤적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안사돈 분과 며느리 분이 같은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오시고 난 뒤 물건이 사라졌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그것이 곧 저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감싸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곳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도소 철창 안에 앉아있던 첫날 밤, 저는 온몸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은 목구멍을 막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와 안사돈이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네 시모는 왜 그 모양이니라는 말이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살아서 다시 세상에 서려면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감옥에 들어온 첫날 밤은 끝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벽, 쇠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 쾌쾌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억울한 마음과 함께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과 손주를 위해 참고 참으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눈물이 앞을 가려 숟가락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마음을 누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울함은 제 안에서만 타오를 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 이불을 개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일들이 어느새 제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청소를 맡으면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빨래를 나르면 물에 젖은 옷감에서 묘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육체가 고단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과도 서서히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기 죄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했든 억울하든 감옥에 들어오면 결국 한 가지는 같다는 것을요. 다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 다짐은 제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도관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엔 눈물만 흘리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묵묵히 일을 해내고 다른 수감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차츰 신뢰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성실하시네요. 교도관이 무심히 던진 그 한마디가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범수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책을 빌려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교정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종교 활동에도 나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그들의 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무슨 증거를 모아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까? 밤마다 눈을 감으면 저는 머릿속에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작은 다이어리를 두고 거기에 조용히 써내려가듯이요. 1년이라는 시간은 길면서도 짧았습니다. 처음엔 끝없는 고통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범수로 선정되었고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햇살이 비치던 그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바깥 세상의 냄새가 제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만 바라보던 햇살이 이제는 제 온몸을 감싸 안는 듯 따사로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단순히 자유를 되찾은 기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소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수군대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분이 그 어머니래. 도둑질하다가 잡혔다잖아. 그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굴레가 제 이름 앞에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이 아프게 다가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날 테니. 출소 후 며칠 동안 저는 몸을 추스르며 조용히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감옥에서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을 하나하나 꺼내어 현실로 옮겨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안사돈과 며느리의 약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이 많았고 작은 소문도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사돈과 며느리에 관한 단편적인 조각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안사돈네가 요즘 돈 씀씀이가 커졌대. 며느리가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더라. 처음엔 그저 뜬 소문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카페 한 구석에서, 때로는 동네 모임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듣는 척하며 귀 기울였습니다. 모든 단서를 제 머릿속 다이어리에 적듯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론 단정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고급 물건들을 사들였고 누군가와 수상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역시 집안 살림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물건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씀씀이와 행동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차근차근 징검다리를 놓아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문이나 눈으로 본 풍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잡기 위해 그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멀찍이 따라가며 그들의 행선지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한 보석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혹시 그때 사라진 반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와 안사돈은 작은 상자를 들고 보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흥분과 은밀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석상 앞에서 상자를 들고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억울함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를 죄인으로 만든 너희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곁눈질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이웃이자 시어머니로 보였지만 제 속마음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안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 제가 감옥에 가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직감이 일었습니다. 저 장신구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혹시 사라졌던 귀중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단순히 의심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무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직접 엿들을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주말마다 종종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도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웃음소리가 거실 창가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은 밤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만큼 멀찍이 담벼락 근처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안사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네 시모가 감옥에 들어간 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지 않니? 세상은 참 우습다. 그 말에 제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이제 그 반지까지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걱정할 게 없죠. 설마 진실을 알게 될 사람도 없고. 순간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사라진 다이아 반지, 그리고 그들의 웃음. 분명히 그것이 제가 찾던 증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되풀이되며 제 억울함을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머리를 식히며 그들의 범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먼저 그들이 드나들던 보석상 주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함께 다녀간 날을 떠올리며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의외로 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두 분이 오셔서 반지를 팔고 가셨죠. 아주 값나가는 물건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 반지가 분명히 사라졌던 다이아 반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반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팔아치운 정황까지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억울함은 저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두 눈으로 반드시 그들의 죄를 드러내리라. 그 다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두 손을 꼭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에 두 분이 오셔서 반지를 팔고 가셨죠. 그 짧은 문장이 제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가고 있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사라진 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팔아넘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그들을 법정에 세울 충분한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기에 이번만큼은 흔들림 없는 증거와 확실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안사돈이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다니던 모습, 밤늦게 술자리에서 흘러나온 은밀한 대화, 그리고 보석상 주인의 분명한 증언까지.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 지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지인은 오래전 남편의 지인으로 지금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저는 숨을 고르고 그동안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된 일, 감옥에서 들은 모욕의 기억, 그리고 출소 후 제가 직접 확인한 증거들까지. 제 이야기가 끝날 즈음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신 정황이라면 충분히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상 주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정식 절차에 맞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해 보지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억울함을 믿어주고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싸움이라 여겼던 길에 한 줄기 빛이 비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보석상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 공식 진술을 부탁했고 다행히 그는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서 들었던 소문들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겉으론 잡담처럼 보였던 말들이 모이면 결국 그들의 씀씀이와 행적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날의 억울함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눈물을 삼키며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고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은 차분히 뛰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지난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나를 무너뜨린 만큼 너희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짐은 더 이상 분노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차갑고도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정 건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서 있는 회색 건물,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제 두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안사돈과 며느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태연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감추어진 불안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재판은 간단한 신문 절차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되었지만 실제 사라진 반지가 고소인 측이 아닌 피고인 측, 즉 안사돈과 며느리에 의해 보석상에서 매매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곧 억지 웃음을 지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빛을 피했습니다. 이어 보석상 주인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선서 후 차분히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직접 보석상을 찾아와 다이아 반지를 팔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분명합니다. 상당히 값나가는 반지였고 저는 거래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제 말이 허공에 흩날리지 않고 이제는 증거와 증언으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제가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억울함을 버티고 진실을 밝히려 준비해왔다는 점까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피고석에 앉은 안사돈과 며느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사라진 반지를 실제로 팔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순간 법정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안사돈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반지는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분한 겁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 따르면 해당 반지는 안사돈 댁에서 사라졌다고 최초 진술을 하셨습니다. 도둑을 맞았다며 제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본인 소유라 말씀하십니까? 순간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제 눈에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내가 겪은 억울함이 헛되지 않았구나.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나마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 서서 그렇지 않다. 이분은 억울하다라고 말해준 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앞에서 억지스러운 변명을 이어갔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듯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은 이전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내놓았습니다. 보석상 거래 내역서,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당시 안사돈이 경찰에 했던 진술 기록까지.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거래 내역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반지가 당신들의 손에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며느리가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 있게 나서서 저를 범인으로 몰던 며느리가 이제는 책임을 피하듯 어머니 뒤에 숨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세 번째 공판이 열렸을 때에는 안사돈의 목소리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경찰에 처음 신고했을 당시 녹취록을 그대로 틀어주었습니다. 네, 제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분명 그분이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녹취록 속 목소리와 지금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당황한 듯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날 경찰 조사실에서 혼자 목 놓아 부르짖던 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판부와 세상이 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하나씩 드러났고 증거들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어머니의 인생을 짓밟은 중대한 거짓과 음모입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는 듯했고 제 억울함을 세상에 대변해주는 듯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더 이상 똑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졌고 재판이 끝날 때마다 서로의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제 그들에게 내가 겪은 절망과 같은 심판을 보여주리라. 최종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웃과 기자들까지 모여들었고 좌석은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재판의 결말을 지켜보고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갑고 넓은 법정 바닥을 밟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피고석에 앉아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당당히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무겁게 망치를 두드리며 공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검사는 차분히 정리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와 거짓 진술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우고 실제로 귀중품을 은닉 처분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과 수감 생활까지 겪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눈앞에 감옥에서 보낸 나날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 억울함에 목이 메어 울던 밤, 그러나 꿋꿋이 이를 악물던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법의 언어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 억울함을 대변하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거짓으로 인해 명예와 자유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물질적 손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피고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안사도는 잔뜩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세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뉘우침인지 두려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이 결코 제 억울함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정선자, 징역 2년. 피고인 김현숙, 징역 1년 6개월. 양형 이유는 피해자를 무고하여 부당한 구속을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술렁임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저는 눈앞이 흐려져 왔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 쇠창살 안에 갇혔던 제가 이제는
떳떳이 억울함을 풀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날의 절망과는 달랐습니다. 비로소 제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곧바로 법정 경위를 따라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왔던 돌덩이가 비로소 치워진 듯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 내가 겪은 억울함은 헛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불을 밝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도 한동안은 차마 밥을 제대로 해먹을 마음조차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작은 반찬을 차리는 그 평범한 행위들이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솥뚜껑을 여는 순간 퍼져나오는 김과 냄새가 마치 오래 기다리던 위로처럼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쌓인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매달려 있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작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향한 태도는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볼 때면 상인들이 건네는 인사 속에서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많이 힘드셨지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주와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손주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그간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등을 꼭 잡을 때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꿋꿋이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저는 일부러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쓰던 물건,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장난감. 그 물건들은 제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 분명 있었지만 제 삶 전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루에 앉아 조용히 달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던 작은 창살 너머의 희미한 달빛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하늘 가득 펼쳐진 달빛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제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 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종종 김치 담그는 날이면 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거리를 무치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 냄새조차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는 무거운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살아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날들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배운 단단함은 제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괜찮다. 나는 살아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동안은 저를 멀리하던 이웃들이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미묘한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간 어느 날 채소 가게 주인이 제게 살짝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 들었어요. 많이 억울하셨죠? 그래도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장바구니를 꼭 쥔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컥 놓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던 것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혹시나 여전히 수군거림이 제 등 뒤를 따라다니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이웃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구속된 이후 아들은 몇 번이나 제게 찾아와 울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손주는 제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야지.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흔들 때마다 그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동네 뒷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풍경도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엔 무겁게만 느껴지던 벽돌담, 그늘진 골목, 오래된 벤치가 이제는 차분하게 제 마음을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억울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제가 다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문득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 냄새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작은 금속 침대에 누워 억울함을 사귀며 이를 악물던 순간이 꿈처럼 되살아날 때가 많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이미 이곳이 제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상을 더 바쁘게 채우려 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 나와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시절 가장 그리웠던 건 작은 흙 냄새와 꽃잎의 빛깔이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저 자신의 회복 과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늘 마음속으로 적던 것처럼 이제는 펜을 들고 직접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의 감정, 만난 사람, 들은 말, 느낀 점. 짧은 글귀라도 남기다 보면 제 마음속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이 김치를 담근다며 불러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시 서 있는 것이 낯설기도 했고 그들의 눈빛 속에 남은 흔적이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무치며 웃음소리가 오가는 순간 제 마음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김치통을 열어 밥상에 올렸을 때 저는 오래간만에 제 집이 집다운 냄새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가장 다독여준 건 손주의 웃음이었습니다. 손주가 집에 와서 제 무릎에 올라타 장난을 치면 그 작은 체온이 제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자. 그 맑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는 억울함도 고통도 잠시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들려오는 낮은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었고 누군가 제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는 듯 느껴질 때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전처럼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제 길을 걸었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발걸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자주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흰 종이 위에 펜을 잡으면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던 날 경찰서에서 아무리 외쳐도 믿어주지 않던 눈빛, 차가운 철창 너머로 바라보던 흐린 하지.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를 단단히 만든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을 적어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이웃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니까요. 그 말을 내뱉고 나니 제 자신에게도 놀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로만 답했을 텐데 이제는 제 마음속 깊이 단단한 뼈대가 생긴 듯 했습니다. 저는 생활 속 작은 일에도 더 이상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를 때도 단순히 먹을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다시 채워 넣는다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에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옷가지를 보며 이 또한 다시 마르는 날이 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바꿔나갔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벽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제 삶을 무너뜨렸던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끔은 감옥에서 만났던 수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는 눈빛 속에 깊은 후회를 담고 있었고 누구는 여전히 억울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나눴던 짧은 대화가 제게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스스로 가진다. 그 깨달음은 지금도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느냐?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잡으며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저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후라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제 마음을 더 외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경로당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예전엔 그저 시간을 때우러 가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웃으며 화투를 치는 어르신들, 장기를 두며 승부에 열을 올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점심 드시고 가요. 그 말에 자리를 함께하며 밥을 먹는 순간 저는 다시금 사람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받아쓰기를 너무 힘들어해서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공책을 펼쳐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쳐주는 시간은 제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이거 맞았어요. 하며 환하게 웃을 때 그 웃음이 제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 주기,
수첩에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 남기기, 손주와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하기. 크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 목표를 하나씩 채워나가며 저는 제 삶이 다시 흘러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와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새롭게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손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경찰이 될 거야. 나쁜 사람들 다 잡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억울한 죄로 감옥에 갔던 제 앞에서 손주가 꿈을 말하는 그 순간이 어찌나 값지고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자.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구나. 그 후로 저는 작은 저금통을 꺼내 손주를 위해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전이 하나둘 쌓여가는 소리는 마치 제 삶의 빈자리가 천천히 채워져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던 중 낯익은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들었어? 안사돈네랑 며느리 교도소에서 고생이 장난 아니라더라. 그래, 며느리는 젊어서 더 힘들겠다. 속이 시원하긴 한데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손에 든 배추잎을 만지작거렸지만 귀는 저절로 그 말에 쏠렸습니다. 한때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당당히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도소 안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묘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수감된 제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있다니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일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짓밟지 않았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뒤틀리진 않았을 텐데. 억울함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에서 적응을 잘 못한대. 처음에는 고개 빳빳이 들더니 요즘은 말수도 줄고 고개도 잘 못 든다더라. 안사돈도 마찬가지래. 남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보낸다더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옥에서 지내던 제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철창 너머로 스며드는 바람, 억울함을 삼키며 울던 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던 날들.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눈빛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울했던 제 과거가 이제는 그들의 현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던 제가 다시 자유롭게 길을 걷고 있고 한때 저를 죄인으로 몰던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불행을 두고 오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한 마음은 잠깐이었고 곧 다시 제 삶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제 삶을 어떻게 단단히 지켜나가느냐였으니까요.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복역은 나의 복수가 아니다. 내가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수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어쩐지 느낌이 이상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목소리는 교도소 측 직원이었습니다. 안사돈 댁과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면회자로 신청하셨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를 부른 걸까? 뻔뻔하게 또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닐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무너뜨렸던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억울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쩌면 이 만남이 제게 마지막 남은 매듭을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깊게 꺼진 눈가와 수척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거냐? 그때 며느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감옥에 가시고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안사돈도 곧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 며느리까지 끌어들여서 죄 없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었어. 그 죄를 어찌 다 갚겠소. 부디 용서해줘. 그들의 모습은 비참했고 또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던 날의 분노, 감옥에서 버티며 느낀 절망,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들의 후회. 저는 차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에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면회실에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 곁으로 돌아가려면 어머니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손주를 떠올리자 가슴 한구석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용서한다는 말은 제가 겪은 고통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너희가 무릎을 꿇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만은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안사돈 역시 울먹이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용서가 필요하다면 남은 시간 똑바로 살고 반성해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 그 말을 남기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이 눈앞에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흐느끼는 숨결이 귀에 맴돌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손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조금은 낯선 연민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그들이 이제 제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인간의 삶이 얼마나 뒤바뀔 수 있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자 차를 끓여 마시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용서란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너무 깊기에. 그리고 다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교도소에서 두 사람이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이란 게 참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물과 무릎 꿇은 모습은 분명 제 마음에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보다는 제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화단의 꽃을 살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는 꽃잎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다시 필 수 있을까 나도. 그리고 그들도.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저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할머니로서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집 앞 감나무에 주홍빛감이 매달리는 걸 보며 저는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재판 끝에 진실을 밝히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그 지난한 길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장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과거 잘못에만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손주와 함께 길을 걸으며 웃음을 나누고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지붕을 물들이고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지난날의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흩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됐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삶을 다시 세워가는 힘도 제 안에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기고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